어쩌면 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처음으로 제 입으로 말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평생 제 이야기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늘 누군가의 어머니로 아내로 며느리로 살아오느라 나라는 존재는 뒤로 밀려났지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 참 묘한 게 나이가 들수록 말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어린 시절 잊혀진 기억에서부터 젊은 날 부서지던 꿈들, 그리고 평생 가슴 한구석에 눌러놨던 첫 번째 빚의 충격까지. 오늘 저는 마침내 제 인생의 첫 페이지를 다시 넘겨보려고 합니다. 제가 태어난 집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기억 속 제 어린 집은 겨울이면 문틈 사이로 찬바람이 스며들고 장판 밑으로 습기가 올라오던 곳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가난을 두려워했습니다. 어머니가 장터에서 채소를 팔고 아버지는 막노동을 하셨지만 그 시절엔 일주일 내내 일해도 가게 외상값을 갚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았죠. 제가 5살이었을 때 어머니는 절 무릎에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자야, 절대 남들한테 빚지지 말고 살아라. 그 빚이 사람 등골을 휘게 해. 저는 그 말을 깊이 새겼습니다. 그때는 그 진짜 의미를 몰랐지만 그 문장이 제 인생을 지탱하는 하나의 규칙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20살이 되던 해 저는 집을 떠나 작은 봉제 공장에 취직했어요.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공장이었지만 저에겐 처음으로 내 힘으로 벌어보는 돈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남들처럼 큰 꿈은 없었지만 딱 하나의 꿈은 있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아무도 쫓아내지 않는, 월세씩 주저앉지 않아도 되는, 내가 마음 편히 숨 쉴 수 있는 작은 안식처. 하지만 그 꿈은 결혼 후 단 몇 달 만에 아주 먼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22살 친구의 소개 자리였습니다. 남편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표정이 참 따뜻했어요. 남의 부탁을 잘 들어주고 마음이 약해서 쉽게 안 된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그때 저는 그런 모습을 착함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게 우리 결혼의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우리는 24세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장으로 가던 아침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내 집을 마련해서 내 가족을 지켜야지. 하지만 결혼 생활은 제 희망과는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겨우 넉 달쯤 됐습니다. 전세방도 어렵게 구해 정말 작은 행복들을 쌓아가던 그때 어느 날 남편이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나 친구한테 빌려준 돈 말이야. 그 친구가 사정이 좀 안 좋아져서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빌려줬다고 해도 그렇게 큰 돈은 아니겠지. 하지만 제가 예상한 금액의 몇 배였습니다. 우리 전세금의 절반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그걸 나한테 얘기 안 했어? 그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친구가 잘 갚을 수 있다 했어. 아이도 있고 좀만 기다려주면 된대서. 남편은 상황을 나보다 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친구는 동네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제 옆에 서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그 자리에서 내 작은 꿈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했던 말이 귀에서 소름처럼 돋아났습니다. 절대 남한테 빚지고 살지 말아라. 그게 사람의 등을 휘게 한다. 그 말이 제 결혼 초기에 그대로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빚 이후 우리 신혼은 서서히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미안함에 더 열심히 일하려 했지만 성격상 누구의 부탁이든 또 들어주는 탓에 수입이 그대로 새어나갔고 저는 그때부터 검은 비닐봉지 하나 들고 시장에 갔다 오면 단돈 1,000원 차이에도 머리가 아파졌습니다. 신혼방 안에 찬바람이 들어오는 그 작은 문틈 앞에서
늘 생각했습니다. 이게 결혼이라는 건가? 내 인생이 이렇게 시작되는 게 맞나? 그럼에도 이혼이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이게 단지 첫 번째일 뿐이라는 걸. 이 뒤로는 더 큰 빛, 더 깊은 절망이 제 인생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첫 번째 빚이 생긴 지 몇 년이 지나고 우리 부부는 겨우 정신을 추스르고 다시 일상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봉제 공장을 다니며 바느질로 손끝이 달아가고 남편은 회사에서 묵묵히 일하며 조금씩 희망의 조각들을 다시 모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때 저는 참 순진했습니다. 이제는 더 나빠질 일은 없겠지.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인생은 참 잔인하게도 희망을 들려주는 듯 하다가 그 손을 스르륵 놓아버리곤 합니다. 남편이 어느 날 말문을 열었습니다. 당신 나 이번에 진짜 괜찮은 기회가 들어왔어. 식당을 작은 규모로 공동 운영만 하면 된대. 그 말 한 문장에서 저는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뭔가 꿈을 되찾은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처음엔 말렸습니다. 우리 형편의 사업은 아니야. 당신 빚 하나만으로도 또 허덕였잖아. 그러나 남편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 있었습니다. 식당은 1년을 채 버티지 못했습니다. 매출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공동 운영하던 사람은 책임을 회피했고 결국 그 책임은 모두 우리 부부가 떠안아야 했습니다. 남편은 폐업날 식당 간판이 내려갈 때 그 자리에 못 박힌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늘 그렇듯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또 잘못했네. 저는 그 말을 수십 번 들어왔지만 그날만큼은 마음이 참 이상했습니다. 왜 매번 내가 감당해야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처음으로 깊고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식당 폐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은 멀었고 야간 당직 의사가 말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남편은 병실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에서 저는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돈 문제는 항상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 우리는 치료비가 부족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신용이 좋지 않았고 병원은 입원비를 당장 납부해야 했습니다. 결국 대출은 제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창구에서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도장 하나에 몇 년치 제 노동이 묶이는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마음씨 좋은 분이었지만 중증 환자를 돌보는 일은 사람의 몸과 마음을 잠식합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병원에서 간병하고 눈꺼풀이 천근만근이라 집에 들어와 문고리를 잡으면 그 자리에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딱 한 번도 남편에게 원망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저라도 버텨야 했으니까요. 40대가 되던 어느 날 저는 엄마에게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은자야, 너는 내 인생을 좀 챙기고 살아라. 그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인생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남편의 선택을 감당하는 삶. 그게 제 인생이었으니까요. 그 무렵 제 몸에서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속이 늘 타들어가듯 쓰리고 손이 떨리고 새벽마다 갑자기 식은땀이 났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받은 날 의사는 한참 제 얼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이러다 큰 병 옵니다. 그 말을 들었는데 희한하게도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왜냐고요?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 몸이 망가지고 있다는 걸 묵묵히 버티며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다시 한번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잠깐만 도와달라는 거야. 내가 보증만 서주면 되는 거래. 저는 그날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야? 남편은 진심으로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예상대로였습니다. 그 지인은 잠적했습니다. 남편은 또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결국 제 어깨 위로 또 떠밀려 왔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남편이 머리를 감싸쥐고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또 그 익숙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못한다. 시어머니 병이 악화되어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된 날, 의사는 치료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다시 종이에 사인하는 그 순간 어릴 적 들었던 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칼처럼 내려쳤습니다. 남에게 빚지는 순간 너는 내 삶을 내주는 거다. 사실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 삶을 내준 상태였습니다. 나는 점점 아내보다 짐을 드는 사람에 가까워졌다. 주말에도 병원, 평일에는 공장, 집에서는 장보며 청소, 밥, 빨래. 제 삶에는 휴식도 안정도 사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말을 하면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잘 버티고 있잖아. 당신이 있어서 내가 산다. 그 말이 칭찬이 아니라 짐이 더해지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날 밤 불 꺼진 방에서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언제쯤 나답게 살아볼 수 있을까? 그러나 그 답은 아직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잘못한 일은 정말 생각할수록 씁쓸합니다.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우린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등록금이 빠듯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내가 야근을 좀 더 하면, 잠깐 대출을 일으키면. 그런데 남편은 제가 모르는 사이 지인의 소개를 받고 사채를 건드렸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당신 왜 그랬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데. 남편은 손을 떨면서 말했습니다. 아들 등록금은 내가 책임지고 싶었어. 당신한테 또 짐 지우기 싫어서.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화를 낼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늘 미안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방법이 늘 잘못됐던 사람. 그날 밤 저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랑과 실수로 인생을 망쳐버리는구나. 사채 독촉은 생각보다 잔인했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울릴 때마다 제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결국 저는 아침 5시 첫 지하철을 타고 저녁 늦게까지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공기의 냄새. 그 새벽 버스 정류장에 서 있을 온 세상이 잠들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가로등 아래에서 손이 트고 갈라져 피가 배어 나오는 걸 보며 전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 언제 이렇게까지 흘러왔을까? 그러면서도 저는 절대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저는 몇 달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차고 머리가 빙 돌고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의사 앞에 앉았습니다. 의사는 제 얼굴을 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스트레스성 위염도 심하지만 과호 불안과로가 동시에 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얼마나 한계에 달해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일을 안 하면 저희가 살 길이 없어요. 그러자 의사는 잠시 말을 잃더니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그게 당신의 잘못이 아니란 걸 부디 좀 아셨으면 합니다. 의사의 그 말은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들어본 위로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느 순간 우리 집의 무거운 분위기를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또 무슨 일 있지? 그 말이 제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나는 아이에게만큼은 이 무거운 짐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는데, 하지만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꾸역꾸역 웃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 말 이제 믿기 힘들어. 그 말이 제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방으로 들어간 뒤 저는 작은 거실에서 소파에 기대어 오랫동안 숨도 못 쉬고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대물림하려 했던 건 사랑인데 현실이 준 건 걱정뿐이다. 그 사실이 너무도 서러웠습니다. 50대의 끝자락에서 나는 스스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는 평생 남의 짐을 들며 한 번도 내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다. 이 계획은 슬프지만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남편의 선택은 내가 책임, 시어머니의 병도 내가 간병, 아들 문제 역시 내가 해결, 집안 경제는 바로 내가 유지, 빚이란 이름 모두 내 이름으로.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실수를 뒤에서 꿰매주는 사람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50대 후반이 되던 해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평생 내가 나를 돌본 적이 없었다. 그날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는데 눈가에 깊은 주름이 제 인생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덜커덕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50대는 저에게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고통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통은 제가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하루 전날 밤 같은 시간이었어요. 제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앉은 그 순간 아주 작은 빛 같은 게 아주 멀리, 진짜 아주 멀리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 빛이 바로 나의 행복이라는 것이었다는 걸. 그 행복은 화려한 것도 부유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내 이름으로 된 하루하루 호흡 하나하나가 조용히 평온해지는 느낌이었죠. 남편은 6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몸이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그동안의 스트레스, 빚 문제, 수십 년 동안 이어진 불안한 경제 상황이 남편의 몸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던 거죠. 남편을 처음 병원에 실어 날랐던 그날 병실의 소독약 냄새가 너무 강해서 숨 쉬기조차 힘들었지만 남편의 얼굴은 더 창백했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기대는 너무 크게 하지 마십시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의 회색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우리 부부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검사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병은 빨리 나아질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밤이 깊은 병실에서 남편이 제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은자야.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저는 왠지 울컥했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 인생을 너무 많이 썼다. 그 말은 우리 결혼 이후 처음 들은 진짜 사과였습니다. 남편의 손은 마치 오래전부터 사라져 있던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뒤늦게 꺼낸 듯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그 한 문장이 제가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그 한마디가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잠긴 문 하나를 조용히 열어주었습니다. 미움도 서러움도 억울함도 그 순간만큼은 모두 바람처럼 지나갔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저에게 마지막으로 진심이라는 선물을 남겼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집안은 마치 숨을 죽인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끄고 전등도 반쯤만 켜놓은 채 한참이나 멍하니 방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동안 저는 집이 우리 가족의 공간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안은 늘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했던 곳이었어요. 남편이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날 저는 무언가가 비어있는 집에서 조용히 앉아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제 나 혼자구나. 그 말이 마치 천장에서 떨어져 바닥에 쓸쓸하게 튕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슬픔과 허전함 사이에서 아주 작은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왜냐면 이제부터는 누구의 실수도 내 어깨 위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음이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남편이 떠나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새벽은 일하러 가기 위해 떨리는 시간, 독촉 전화가 올까 두려운 시간, 생활비 걱정에 숨이 막히는 시간이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눈을 뜨기가 편안했습니다. 밖은 아직 어둑했고 창문 틈 사이로 새벽 바람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바람이 제 뺨을 스치는데 어딘가 낯설고 낯설어서 더 좋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처음으로 나 자신으로 깨어나는 아침이구나. 저는 조용히 창문을 열고 아무도 없는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없고 아무 일도 없고 아무 걱정도 없는 아침. 그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정리된 장례비, 남편이 남긴 아주 작은 보험금, 그리고 제 노후연금. 저는 여러 장의 통장을 모아 한자리에 조심스럽게 펼쳐보았습니다. 총 금액을 모두 합쳐도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통장을 들여다보며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남편이 빌려준 돈, 보증사고로 생긴 빚, 병원비, 그 모든 것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더는 새로운 빚이 생기지 않는 삶이라는 걸 마음이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이 조금은 넓어 보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나는 처음으로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 작은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에 작은 꽃병을 올렸습니다. 그게 이렇게 집 안을 밝게 만드는지 몰랐습니다. 도서관에서 조용히 책 읽기. 누가 부르지도 누가 시키지도 않는 시간. 그 시간을 스스로 선택해 간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습니다. 공원에서 천천히 걷기. 바람이 머리칼 사이를 스치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순간. 그 순간만큼은 70년 동안 없었던 평온을 비로소 느낄 수 있었어요. 나에게만 주는 작은 선물. 저렴한 카페였지만 차 한 잔 시켜놓고 창밖을 바라보며 내 마음이 가라앉는 느낌을 오래오래 음미했습니다. 나는 늦게서야 알았습니다. 행복은 큰 집이나 많은 재산이 아니라 내가 나를 돌보는 시간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 저는 제 인생을 70년이나 돌아서야 비로소 이 결론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론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나는 평생 남의 짐을 지고 살았지만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나는 끝내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는 내 남은 인생을 누구의 실수도 누구의 빚도 아닌 오롯이 내 이름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게 조금은 서글프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깨달았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위로입니다. 제가 살아보니 인생은 절대로 늦었다고 말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남편의 빚도 과거의 상처도 가난했던 어린 시절도 모두 품고 살지만 그 속에서도 조금씩 천천히 조용히 내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뜨는 햇살,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 따뜻한 차 한 잔, 홀로 걷는 느린 산책길.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새 삶이자 오래 기다려온 내 인생의 평온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말을
세상 모든 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행복해져도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